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팟캐스트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듣고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니까요, 열심히 관심 갖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김느낌님,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인데 뭐 벚꽃과 함께 눈이 날리고 날씨가 난리도 아니네요. 그렇죠.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남들은 지금 꽃놀이 열심히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육아에 치여서 지금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네. 아니, 아이 얼굴이 이렇게 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제가 뭘 모르고 하는 너무 소리군요. 예쁘던데 사진으로는 꽃과 같던데. 그게 아기들은 항상 신생아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잘 때는 정말 그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눈을 뜨는 순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돌변해요. 황주부님은 꽃놀이 저는 다녀오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꽃놀이를 하루 갔다가 원래는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가요. 네. 완전 빡쳐서 돌아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축제라고 가면 사실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왜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그래서 도저히 왜 셔틀 같은 걸 운행을 안 하는 걸까? 그런 게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막혀서 막상 가니까 꽃은 시들시들하고 이미 볕이 어느 정도 원래는 한 12시쯤 도착해야 이렇게 한창의 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미 떨어지니까 오후 4시. 그리고 막 이렇게 벚꽃 뭐 심리 벚꽃길 있잖아요. 차가 네. 너무 많이 다녀서 매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이건 뭐지 이러고 그냥 찍고 돌아왔다는 슬픈 전설이. 그래서 다시는 축제에 가지 말자 우리는 이러고 돌아왔어요. 저는 영주 부석사에 다녀왔어요. 당일치기 여행으로 다녀왔는데 참 저에게는 뜻깊은 여행이었던 것이 제가 영주 부석사를 199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여행을 왜 다녀왔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한창 이제 책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인생의 첫 독서를 얘기하면 늘 반갑다 놀리야 놀자 시리즈를 얘기하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독서가 너무 재밌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고 나면 내일 학교 가서 애들한테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네. 눌러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에 제가 있을 때 제 네. 친구가 94년도에 그 즈음에 나온 답사기를 읽고 남도답사를 다녀온 거예요. 와. 그래서 책을 읽고 이런 수준 높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언젠가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답사기 2권인가 3권인가 영주 부석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읽고 나서 친구랑 이제 저도 갔다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가야지 하다가 22년을 못 간 거죠. 그래서 그날 주말에 하루 날을 잡고 이번에 친구랑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갔다 왔는데 부석사는 참 베일린 느낌 기둥에 있는, 기대 서서 느낌 있는. 무량수전 글씨 누가 썼냐고 서로 묻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지금 박알라딘님이 음. 영주 부석사를 갔다 왔다 1996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문득 뭔가 홍상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뭔가 영주 여기겠죠. 영주역에 내리는 박알라딘님이 내리는 그 룩이 딱 떠오르면서 이것의 이 영화의 제목은 답사기 정도로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번에는 영주 부석사하고 네. 그 소수원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의외의 여행지 한 곳을 어디? 찾아냈어요. 그 특별한 여행지라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영주에 있었구나. 이걸 몰랐던 건데 종보건센터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네. 산하기관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보건센터에서 우리나라에 3군데가 있대요. 동물을 복원하는 곳을. 그래서 이제 지리산 쪽에서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그리고 저 북쪽 강원도에서는 산양, 그리고 영주에서는 토종 여우. 이걸 복원하는 센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 가면 여우들을 볼 수 있어요. 복원된? 그 여우들을 복원해서 이제 자연에 방사를 하는데 적응 훈련을 거쳐서, 그런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여우들, 또
뭐 올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다친 여우들 이런 여우들은 그 보건센터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쉽게도 제가 갔을 즈음에는 4월 5월은 짝짓기철이라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볼 수는 없고요. 가을에 가면 그 여우들 수십 마리가 뛰노는 걸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영상만 보고 기념품만 사왔는데 영상 볼 때 굉장히 놀라웠던 게 여우가 그 객과인데 고양이의 습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먼저 도망간대요. 그래서 여우가 사람을 해친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우가 또 굉장히 가까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재미난 좀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러네요. 여우가 복원하기 굉장히 힘든 동물이래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거의 멸종이었던 붉은 여우라는 종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갑자기 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네. 한국의 어느 개장수가 이 러시아로 건너가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토종 붉은 여우를 이 친구가 이제 밀수를 해가지고 번식을 시킨 거죠. 돈을 복원한 벌려고.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근데 이게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들도 못한 일을 이 개장수가 해냈다고 해서 원래 밀수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처벌 안 하기로 해서 이게 뉴스에 났었던. 야, 역시 자본의 힘이란 놀랍네요. 뭐 저희 근황 토크들 재미나게 나눠보고 있는데 이어서 저희 산책판책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 달에 어떤 책들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러니까 여행 에세이는 가끔 읽어봤는데 여행 책 이래서 왜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이드북. 베트남, 뭐 파리. 제가 이번에 남편이랑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낭 쪽을 중심으로 가려고 해서 너무 내가 이제 그동안은 막 여행을 했나 보다.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좀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낭에 대한 책을 한 권 샀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행책에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보려고 여행책을 산단 말인가?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 그리고 이제 코스를 짜준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코스가 숨이 차서 거의 넘어갈 지경이에요. 몇 개 빼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빼도 아니 그래서 이게 내가 여태까지 여행을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숨이 넘어갈 듯한 코스와 그다음에 이제 동네 맛집, 네. 뭐 어떤 교통 정보.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이드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어떤 가이드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떤 나라에 가면 뭐 아주 깊이 있는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왜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가이드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잘 담겨 있지 않을까? 근데 마치 뭐랄까 인터넷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맛집과 같은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서 딱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사실 여태까지 책이란 저에게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산책을 다시 판다는 생각을 못 예, 해봤다.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판책 코너를 하지만 한 번도 저는 팔아본 경험이 있는 책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사고 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팔아야겠다. 더 낡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근데 이제 그런 수요들이 적지 않은 것이 말씀처럼 뭐 블로그나 뭐 카페 같은 곳을 통해서 그 유사한 정보들을 많이 이제 찾고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 에너지니까 이제 그거를 간결하게 모아놓은 책을 일회용으로 보는 거죠. 애초에 가이드북은 반복해서 보거나 다음에 갈 때 또 보거나 이제 이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산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 여행 한 번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쨌든 여행을 가면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적어도 수십만 원의 비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남짓의 돈을 더 투자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겠다. 그리고 막 찾아보는 이제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그 책에서 이제 추천해준 곳들을 중심으로 다니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아마 욕망과 욕구로 사람들이 그런 책을 사지 않나 싶고요. 저도 그 해외여행 뭐 몇 번 가봤지만 갈 때 저는 이 계획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이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이드북을 볼 일 자체가 없었어요. 저도 처음 사봤어요. 네, 저도 이번에 근데 그 제가 4월 말 5월 초에 연휴 때 베네룩스 3국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제반 지식이 너무 없더라고요. 런던이나 파리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그 가이드북을 샀습니다. 근데 가이드북을 이제 일별하면서
대략의 이제 그 그림, 요 도시는 가야 되겠다. 이 도시는 뭐 딱히 나한테 흥미가 없겠다. 요 정도를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시마다 핵심 뭐 한두 달락으로 설명해주고 여행지 몇 곳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후리륵 넘기면서 아, 여기는 패스, 여기는 가볼 생각이 있다. 이런 정도 판단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가이드북을 일본 갈 때 일본을 제일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일본 갈 때 몇 번 사봤고요.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가이드북에 이제 어차피 이제 가이드북에 있는 곳을 제가 다 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곳들 중에 여기는 가볼만 하겠군.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가곤 하는데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게 근데 약간 가치관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책 자체를 원래 그냥 공산품의 하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냥 바가라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가이드북의 의미로 저는 가이드북을 예전부터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한번 보고 안 볼 책.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그 여행 책 만드는 분들한테 좀 건의사항이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갔을 때 여기 뭐 왜 뭔가 이제 그런 시상 같은 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군대에 가면 수양록이라는 걸 쓰거든요. 매일매일 군대 일기 같은 건데 정말 감수성 터지는 글들이 막 나옵니다. 사람이 극한으로 가면. 근데 여행도 비슷해서 정말 좀 생경한 풍경을 보거나 아름다운 뭔가를 보면 뭔가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걸 또 뭐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거나 하고 싶은데 막상 쓸 게 없어요. 메모지를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부담 없이 거기다 이제 좀 디자인을 또 좀 잘 해주면 글씨 자기 써가지고 풍경이랑 같이 딱 찍어주면 이런 것도 컨셉으로 나쁘지 않지 않은가.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북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바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행 가이드북의 이제 편집의 방향이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본 모든 것을 알려줄 테니까 그 중에 고르는 건 당신 취향에 맞게 골라라 이런 이제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점차 이제 해외여행이 굉장히 지금 일상화돼 있고 각자 취향들을 또 살려서 가는 편이잖아요. 예전처럼 막 요즘에는 패키지를 가도 하루에 그렇게 막 6개, 7개씩 보는 패키지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그 여행 가이드북만이 갖고 있는 어떤 선택의 방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집중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자, 어쨌든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네. 다낭. 저도 베네룩스 즐겁게. 꽃과 같은 아이를 잘 보시길. 다음 달 근황 토크 아주 신나게 할 수 있겠네. 자, 김느낌님, 바쁜 육아의 와중에도 산책. 네, 산책 있죠. 제가 이번 달에 산책은 언어의 7번째 기능입니다. 그 로랑 비네라는 작가가 썼고요. 국내에서는 이게 약간 소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꽤 유명한 책은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꽤 재밌게 읽었고요. 이 책이 우연치 않게 지금 이제 가이드북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좀 평하자면 이 책도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 있어요. 프랑스 사상가들에 대한 가이드북이다. 이 언어 7번째 기능의 간략한 줄거리가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롤랑 바르트라는 양반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죽었는가를 약간 추리 소설의 느낌으로 파헤쳐 가는데 이때 롤랑 바르트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푸코, 에코 다 나옵니다. 재미가 있겠네. 짚고 넘어갈 때 롤랑 바르트가 실제로 죽었긴 죽었는데 여기서 죽은 거는 픽션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나 순진해서 바로 죽어버리잖아. 이게 이제 오늘 주제 사실 이제 오늘 주제 책으로 골라도 될 만한 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움베르코 에코가 쓴 그 장미의 이름을 보면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을 보면 이게 실제로 있었을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장미의 이름 류의 책을 좋아하는 분, 뭐 여러 많잖아요. 뭐
그 양반 이름이 뭐였지? 댄 브라운인가요? 네,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 천사와 이런 악마 시리즈. 뭐 약간 시리즈들. 그러니까 약간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면서 내가 모르는 뭔가 얘기를 하는. 예. 근데 이제 다빈치 코드나 이런 거는 어떤 예술 작품, 뭐 유물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쉬운데 언어의 7번째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롤랑 바르트가 언어학자라고 했잖아요. 네. 언어학의 그 어떤 이론이나 뭐 기호, 상징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깔려 있어요 소설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결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고 그런 류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네. 그리고 이 책의 설정에서 다행인 것은 롤랑 바르트의 죽음을 추적하는 탐정이 있는데 그 탐정은 당연히 언어학이나 기호학 연구자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언어학 기호학자들을 찾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제 그 탐정 입장이면 이거 뭐 어떻게 바로 알아듣겠어요. 당연히 이 책에는 어떤 설정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중간에서 이제 설명을 도와줄 철학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네. 번역기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번역기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소설적인 장치인데 물론 이제 언어학을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 사람 셜록 홈즈의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셜록 홈즈가 그 손님이 딱 들어오면 그렇지. 앉아서 셔츠 깃과 네. 뭐 이런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 슥슥슥슥 한 다음에 쟤 어느 지방에서 왔고 뭐 때문에 왔고 뭐 아들이 있고 없고 뭐 가족은 어떻게 되고 뭐 몇 시간 전에 뭘 하고 이런 거를 추리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약간 기호학의 연장에서 약간 소설적인 장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소설적인 재미를 좀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밌겠다. 그래서 책이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재미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외국 소설은 이렇게 몰입을 해서 잘 못 읽는데, 그러니까 영미권 소설들은 영미권, 뭐 하여튼 서양권 소설들은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이 책은 오랜만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전제한다는 게 이 책의 앞에 보면 등장인물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 같은 게 나와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 독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런 방식으로 전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충분히 않으셔도. 겁먹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면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소시르라는 철학자 언어학자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기표, 기의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만든 되게 유명한 개념인데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독파하느라. 근데 아마 이 책을 읽고 다시 그 보면? 공부를 했다면 굉장히 어. 쉬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어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좀 접해보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좀 다른 방향으로 독서를 넓혀가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황주부님의 산책은 다낭 여행 가이드북. 어디 출판사 판본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느낌님의 산책은 언어의 7번째 기능. 네, 영림 카디널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로랑 비네의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산책판 책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4월 주제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월의 주제는요. 요즘 종종 쓰는 요즘이라고 하기엔 유행이 또 지났나요? 지났죠. 네, 지났죠. 이게 실화냐? 이런 건데요. 뭐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실화도 있고 그게 아름다운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무자비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처음에 제안할 때 떠올렸던 책들은 이런 책이었어요. 최근에 나온 책들인데 도널드 크로스트의 기이한 마지막 항해. 제목부터 긴데 도널드 크로스트를 굳이 쓴 이유는 이게 실제 사람 이름이기 때문이겠죠. 저 이 책 설정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때가 1968년입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국 썬데이 타임스에서 논스톱 단독 항해 세계 일주 경주 배를 몰고 가는 거죠. 이런 경주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도널드 크로스트가 참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뱃사람도 아니었고요.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대회에 왜 나갔냐? 이 사람이 사업가였는데 당시에 사업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에 나가서 좀 인기도 얻고 유명해지면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회 나가는데 막상 초반에 네. 이 바람이랑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막 단독 질주하는 거예요. 진짜 유명해졌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막 인공위성 같은 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이 당시에 그 이 대회에서 순위 측정이라든지 위치 같은 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 사람한테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응. 어느 시점부터 응.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본인의 이제 순위 같은 것을 감추려고 혹은 돋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로 항해일지를 하나 쓰고요. 왜냐하면 자기 말이 꼬이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항해일지도 하나 씁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다가 다음 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요. 요트 한 척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의 배죠.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이제 이 기자들이 추적하고 두 개의 기록이 다 남아 있었겠네요. 네, 막 맞춰보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 실제로 어디를 항해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단순히 이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망망대해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맞닥뜨린 한 인간이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 막 양심의 가책도 느낄 것이고 그러다가 이거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돌아가서 뭐 고백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그런 고민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영국에서는 드라마로도 계속 만들어지고요. 뭐 연극으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화도 곧 개봉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개봉 일정이 안 잡혔는데 콜린 퍼스가 주연한 영화예요. 더 멀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찍고 콜린 퍼스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영화가 누가 당신을 판단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 좀 생각해볼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책의 책머리에는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영웅 이야기지만 영웅은 없다. 그리고 악당도 없다. 등장인물이 한 명이거든요. 요 책이 제 이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연이어서 비슷한 때에 또 이게 실화냐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게 그랑아리 출판사에서 나온 웬디 무어의 완벽한 아내 만들기인데 이 책도 재밌죠. 재밌더라고요. 이 책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영국에 이제 신사가 있었죠. 그 사람 토머스 데이 맞아요. 데이요. 막대한 이제 부를 물려받았고 스스로도 계몽주의자고요. 노예 해방론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목 그대로 완벽한 아내 만들기라는 걸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내에 대해서 확고한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순진한 시골 처녀일 것, 건강하고 때로는 스파르타의 여인처럼 강인할 것,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연에서 검소하게 살 것, 적당히 똑똑하되 남편의 변덕에 고분고분할 것.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 없겠죠. 그러면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게 마땅할 텐데 이 사람은 고아 2명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숨겨두고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걸 교육을 하려면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방조한 거예요. 모른 척 넘어갔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실패하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한 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데 사브리나? 네. 사브리나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 과정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요즘 이제 페미니즘 이슈랑도 좀 연관이 되는 맞아요. 이슈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이제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가 기본으로 삼았던 교육서가 이제 루소의 에밀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이제 방식대로 이제 막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그냥 설정만 들었을 때 이게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라니. 그렇죠. 이게 진짜 실화라니. 네. 전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됐냐면 한 사람이 그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성에 대한 관점은 이보다 더 올드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단지 이 사람한테만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루소도 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분열을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한 일관된 존재로 파악을 하는데 이 사람 안에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특히 요즘 많이 목도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그냥 이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왜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측면과 너무 괴물 같아 보이는 이 측면들이 이 사람 안에 공존하게 됐던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것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약간 그 생각나던데 얘는 신문에 보면 신부 구합니다. 아, 네. 키 170 이상의 뭐였죠? 그 되게 하여튼 어이없는 문구들이 많았는데 뭐 하여튼 뭐 참하고 뭐 약간 이런 순종적인 이런 거 불과 제가 한 그러네요. 20대 전까지만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야 그게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에 그 자잘한 광고들 있는 네네. 글 안에 신부 구합니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네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뭐 200년 전 영국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막 애를 입양해가지고 막 이렇게 키우는 집념을 가진 사람은 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진화한 게 불과 십수년 정도 된 거죠. 그러네요. 제가 이 주제를 네.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만 2권의 책을 무려 얘기를 꺼냈는데 네. 이 주제에 관련해서 골라온 책도 한 권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노예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제목 듣고 오늘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설국열차의 마지막 한 같은 느낌이 있죠. 이 마커스 레디커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제 미국에 실려왔던 노예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간 많이 접했던 이야기들은 미국 땅에서 벌어진 맞아요. 일들이에요. 뿌리 막 이런 네. 거. 도착하고 나서 정착 과정에서 혹은 또 일을 하면서 겪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선은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룹니다. 야,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좀 맥락이 다른데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실제 이야기가 훨씬 더 처참하고 비극적인 얘기들인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된 1,4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요. 그 중간 항로 오는 길에요.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은 오는 중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배 안에 그 상황이 엄청 처참해요. 가끔 이 노예선 안에 그림들이 SNS 같은 데 올라와서 사람들의 맞아요. 본 적 있어요. 를 놀라게 하기도 포기해 하는데 놓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 몇 층을 쌓잖아요. 사람들을 가지고. 그뿐 아니라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옆 사람과 옆 사람 사이에 당연히 수갑으로 연결해 놓고요. 서로 말이 통하면 이제 작당을 할까 봐 그 당시에 이미 아프리카에는 수십 개의 이제 여러 종족의 언어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일부러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굉장히 이제 그 낑낑대면서 빠져나와서 가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나도 지금 힘들어 지쳐 죽겠는데 옆 사람이 가자고 할 때 관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배설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안에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선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당시 선원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기록해낸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읽는 내내 여러 가지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노예선에서 작가가 얘기하는 어떤 성찰의 지점들, 그다음에 작가가 굉장히 예리하게 포착한 얘기들 이런 거 한두 가지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늘 통계나 수치를 기반으로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가가 흥미롭게도 현대적인 통계 수단들은 용적 톤수와 화물을 계산했던 상인들의 시대의 통계에서 기원합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잔혹 행위들로부터 스스로 격리되기 위해서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노예 무역의 인간적 결과들과 투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연구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의 한계 때문에 많이 써왔던 그런 통계 방식들이 실제로 당시에도 이미 상인들이 자신들이 벌이는 일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 그냥 기계처럼 물건처럼 숫자로 환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당시에 그 노예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저항이에요. 스스로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책이 밝힌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렇게 계산된 테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하갑판의 아프리카인들이 저항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노예선이라는 비극에서 이 점이 유일한 만회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봉기를 해서 설사 배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아프리카인들은 배를 항해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인들은 계속 투쟁했습니다. 읽는 내내 굉장히 충격과 놀라움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걸 그럼에도 읽어내야 하는 이유들을 작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특히 서구 문명이 이 노예선, 즉 노예 무역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작가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화냐라고 우린 놀라지만 지금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실화로 반복되고 그렇죠.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노예 무역이라는 얘기가 네. 되게 가슴 아프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목을 그냥 노예선 봤을 때 약간 이제 농반 진반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아마 비슷한 구조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이전에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네. 도시 보면 그냥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문명이나 어떤 양심, 인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굳건한 가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감각 하나가 그냥 사라지게 되면 그냥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좀 되게 허약한 것들이야라는 사실을 사실 그 책을 보면서 좀 느꼈고 그 노예선을 보면서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약간 영화 매드맥스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 이상 작물을 재배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뭐 한 십수년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붕괴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그런 감각을 잃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책은 되게 좋은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뭐 선원들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요소 어떤 장면들에서는 정말 오늘날 자본주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선원들이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눈치채면 저항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죽어나가도 이게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노예뿐만 아니라 선원들한테도 가혹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은 많이 살려가면 바로 그 돈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근데 선원은 이 선장 입장에서 보면 그 노동자인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끝까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한테 손해예요. 그 일한 값을 다 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들도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참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도대체 뭘 위한 것인지가 정말 애매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좀 분위기를 바꿔서 활발하고 좀 액티브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골라온 책들은 굉장히 액티브한 거는 또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책이 있죠. 제목부터 아주 신나네요. 굴하지 말고 달려라. 너무 재밌었어요. 부제가 초고속 참근교대. 이게 부제를 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일본 책인 거는 알겠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참근교대가 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배우는
그 정규 교과에는 나오지 않는다. 아. 일본에서 그 이 막부 시대에 뭐라 하죠? 다이묘? 네. 영주 지방 영주 네, 지방 영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부에는 쇼군이 쇼군이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쇼군은 이제 좀 짱, 그러니까 중세로 치면 왕. 그리고 이제 그 다이묘들은 각각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영주인 셈인데 일본이 꽤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뭐 좀 부자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난한 데도 있는데 참근교대가 뭐냐면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반역을 꾀하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막 힘을 키워가지고 전복을 할까봐. 네, 쇼군을 전복시키려는 음.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쇼군이 부릅니다. 주기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야, 너 어느 동네 사는 너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일로 와.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죠. 교토로 부르는데 이 오는 이 영주들은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규칙이 다 있어요. 네, 규칙이 있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행렬을 거느리고 와야 돼요. 돈을 막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힘을 길바닥에 빼는 거예요? 그렇죠. 길바닥에 돈을 쓸 뿌리면서.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면 어. 막 수백 명이 그 지방에서 예, 막 예. 며칠씩 걸려가지고 교토로 오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네. 먹이고 재우고 뭐 치장하고 뭐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했던 게 참근 교대예요. 교대라는 거는 교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얘가 오고 얘가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시간차로 이렇게 오게 되고 여기 교토에 왔다가 또 이제 얼마간 머물다가 다시 이제 원래 살던 데로 가서 이제 다 다스리고 뭐 약간 이런 과정들. 근데 이 참근 교대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 참근 교대가 일본의 근대화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그 국가적인 체력을 튼튼하게 했던 계기라고도 평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딜 나다니지 않잖아요. 네. 잘 모르는 고장으로. 아. 근데 이제 강제로 길거리에 돈을 쓰면서 뭐 여관, 도로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그렇죠. 거죠. 아하. 뭐 의도와는 다르게 오.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 책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실제 들어도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굴하지 말고 달려라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시골에 지질이 그 돈이 안 되는 어떤 지방에 조그마한 지방에 영주가 있어요. 영주가 있는데 이 양반이 진짜 빡센 참근교대를 끝내고 이제 막 돌아간 거예요. 영주에. 네. 영지에. 영지에 다다르자마자 다시 오라는 또요? 전가를 받아요. 근데 이 시대의 쇼군을 거스리면 쇼군이 군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영지에 몰수하겠죠. 무조건 가야 돼. 돈이 없어. 근데 여긴 너무 가난해서. 근데 가난해서 돈이 없는데 이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굴하지 말고 달려라. 이 도저히 일단 시간에 굴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제 예. 어떤 그 허세 음. 거기서 하는 걸 다 지켜야 되고 이 과정에서 정말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는 진짜 완전 영화 같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언제야 막부 시대니까 사실 아마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진 않지만 그 스토리의 힘이랄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영주가 굉장히 깨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영주예요. 약간의 어떤 인권 의식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깨인 영주인데 당연히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었을 것 같지만 작가가 이 얽히설기 이야기를 잘 꾸미면서 실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참근교대라는 그 실화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이 사실 읽다 보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네,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지금 듣다 보니까 참근교대에는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참근교대는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참근교대는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렸던 것처럼 그렇게 좀 매력적이었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옛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내가 현대인이 그대로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이 참근교대 행렬을 구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책이.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뭐 좀 평소에 고민이 많으셨다 거나 기분이 안 좋다 거나
이런 분들이 약간 읽기 위해서 어. 봐도 괜찮을 만큼 재밌는 책입니다. 박진감 있어요. 약간 무협지 같은 느낌. 왜냐하면 그 안에 닌자랑 수많은 무술이 나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읽던 무협지의 막 그 기억이 살아나면서 그런 측면으로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이제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캐릭터가 굉장히 분명하고 분명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단순 명료하지만 분명한 캐릭터들의 열전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할 법한 대화를 해요. 네. 이야기들이. 그래서 아마 똑같이 영화가 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했던 게 그런 것들이 마치 책을 보지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외모까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되게 잘 묘사돼 있고 그런 재밌는 책입니다. 텍스트 자체도 제목 같은 느낌이 있는 거군요. 굴하지 말고 달려라. 네. 늘 김느낌님이 전해주시는 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일본 책 소설류.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 일본 책을 많이 보진 않거든요. 많이 보진 않는데 약간 사람의 기질 자체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 이거를 코미디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가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마크도나루도라는 네. 일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책도 굉장히 캐릭터의 향연인데 저는 그 책이 그 영화도 굉장히 캐릭터의 향연인데 저는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봐야겠다. 라디오 성우들이 네. 이제 하는 라디오 성우들이 그 영화 말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라디오 드라마라는 거를 예전엔 했고 지금도 하는 이제 그 라디오가 있는데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제5공화국 우리나라도 있는데 일본이 이제 이게 한참 유행했을 시기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라디오 드라마를 보통은 녹음으로 하는데 생방으로 해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건 방송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드라마를 생방으로 하자고 하고 성우들을 섭외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섭외된 성우들은 뭐 A급, B급, C급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급 성우가 꼬장을 부리면서 원래 짜놨던 스토리에서 변해요. 애드립을 자꾸 넣는 자기 거야. 맘대로 생방인데 이게 생방인데 애드립을 넣는 거예요. 계속 스토리가 바뀌어. 네, 그러면서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이제 이 능력 있는 성우도, 그러니까 이 밖에서 보는 PD가 돌아버리죠. 막 그런. 재밌겠다, 되게, 진짜. 근데 이게 취향이 좀 타요. 그래서 이걸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네,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제가 코미디야. 꼭 보고 난 다음에 저의 취향을. 늘 김느낌님께서 황주부님의 취향 저격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도 저는 근데 웰컴 투 미스터 맥도날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개그 코드가 되게 묘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빵 터지는 웃음보다는 이렇게 막 낄낄대면서 웃는 그런 개그 코드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약간 이런 구성을 되게 좋아하는 게 보통은 이제 어떤 영화나 연극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면 그 메인이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무대 중앙이랄지 영화라고 하면 클로즈업이 된 장소.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그 이외의 곳에서 굉장히 열연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장면에 이제 이 메인 등장 인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메인 인물이 아닌 인물이 살짝 화면 끝에 걸쳐요. 근데 거기서 뭔가 굉장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웃기기 위해서. 이제 사실 그게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한 10번 넘게 봤는데 진짜? 한 5번까지는 계속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에는 못 봤던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화면에서. 그런 재미가 있네요. 제가 다음에 근황 토크 때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요. 저의 다낭 가서 보시고 우리 김느낌님 책사에다 일본 문화 전도사. 그래. 좋습니다. 오늘 저기 주제톡 이게 실화냐 김느낌님께서 굴하지 말고 달려라 초고속 참근교대 소개해 주셨고요. 황주부님 가져오신 책은 저희 책사에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는 유형의 도서입니다. 그렇죠. 대감동의 스토리. 네. 제가 1층에 여기 세면대 1층에 카페 통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도서관에 책을 빌려서 읽다가 너무 휴지를 많이 가져와서 코를 푸느라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책이군요.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은데 뭐랄까요. 사람이 왜 억지로 울려서 우는 울음이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누가 죽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 흘리기 싫어. 심지어 짜증을 내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눈물. 그렇죠.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울렸던 책이에요. 제목이 어떻게 되죠? 모리스의 월요일. 부제는 모리스의 절망이 월요일.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네. 보면 그 우리 김니키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떠오른다고. 저도 제목 보고는 이거 무조건 그 우화나 동화의 느낌이 있잖아요. 모리와 화요일은 실화 아니야? 그냥 뭐 약간 이런 생각. 네. 근데 모리스의 월요일 제목 봤을 때는 네. 만들어진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진 않고 이제 실화를 작가와 함께 이제 당사자가 작가와 함께 쓴 책이에요. 회고하면서. 근데 이게 그 뉴욕에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있어요. 광고, 그러니까 신문의 광고 지면을 회사들하고 거래하면서 파는 직업을 가진 굉장히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꼬마가 이제 너무 꾀죄죄한 꼬마가 와서 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잔돈 좀 있으세요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녀가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1980년대가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한참 될 때였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그 광경이 없었던 듯이 지나치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음 공해라고 표현해요. 그냥 이게 도시에서 왜 빵빵거리고 차 경적 소리와 그냥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소리처럼 들렸는데 그래서 무심히 그냥 걸어가요. 그거를 말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가 그냥 순간 멈칫해서 다시 돌아가요. 그럼 나랑 같이 맥도날드에 가서 같이 햄버거 먹지 않을래?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마크도나라도. 여기서 연결이 연결점이 되네. 있네. 진짜. 그래서 둘이 30년 동안 한 150번 정도 월요일마다 만나서 밥을 먹어요. 이게 이제 모리스의 월요일은 그래서 이게 월요일인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150번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텀도 있고 그렇죠. 못 만났던 기간도 있고 그랬을 때 이 로리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과 네. 당시에 로라. 당시에 만 11살이었던 모리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보여줘요. 안 만날 때 또 각자 어떻게 살아가고 그렇죠. 있었는지.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뭐 실화책을 저는 이렇게 막 어떻게 골라야 될지를 몰라서 읽은 책이 별로 없으니까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서 실화 소설 추천 막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책을 고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왜냐하면 제목이 그렇잖아요. 모리스의 월요일 막 기적 이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기적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뒤를 우리가 상상하며 읽잖아요. 책 읽다 보면 네네. 아 얘가 모리스는 막 너무 빈민가에서 아버지는 깽이고 엄마는 마약 꽤 쩔었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외가하고 같이 사는데 외가의 삼촌들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다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갔다 돌아오고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애가 가고 너무 조그만 아파트라고도 부르기 참 민망한 곳에 10대명이 침실도 없고 식탁도 당연히 없고 이런 데서 사는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이 그런 친구인데 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기대하며 읽는 거죠. 이 둘이 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둘이 점점 가까워지고 같이 월요일마다 식사를 하면서 도시락을 싸고 쿠키를 굽고 일상적인 뭔가 가족이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주인공이 결혼을 하게 돼요. 싱글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돌싱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너무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이 여주인공 이런 기대를 품어요. 뭐냐면 이 남자한테 내가 이제는 모리스와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집에서 이제는 모리스와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남자가 너무 단호하게 너랑 걔랑 만나는 거는 내가 아무런 문제 삼지 않겠어. 그러나 우리의 결혼식에도 올 수 없고 나의 가족과 만나는 것은 나는 영역의 침해라고 생각해. 원치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 여주인공이 고민하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번 와요. 왜냐하면 그 대사들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이 아이와 이제 관계를 맺어나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언을 해요. 얘는 애니까 상관없지만 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무서운 사람들이야. 너 어떡하려 그래. 그 사람들이 널 찾아오면 너 어떡할 건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은 우정, 작은 호의,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작은 인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감정이 있지만 사실 그걸 막는 수많은 장애물들, 그게 내 안에 있는 심리적 장벽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든 현실적인 구조든 그런 게 너무 그렇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흔히 일어날 것 같지만 이런 만남들이 사실은 너무 드문 만남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현실적이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리고 그녀는 그런 순간들,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너무 많이 직면해요.
그리고 이 남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결혼은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순진해서. 아니 모리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는데 그럼 모리스를 못 받아들여줘? 아니 근데- 모리스는 모리스대로 남편은 그렇지. 남편대로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그녀는 결혼을 해요. 네. 모리스는 부를 수 없었죠. 음. 그리고 이제 모리스도 그 나이 때 그 빈민가에서 사는 친구들이 겪는 모든 것을 겪잖아요. 아, 그러면서 로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음. 그거를 로라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대 때 아이 둘의 아버지가 됐어요. 네. 로라는 애를 한 번도 낳은 적도 없고 너는 그렇게가 아니라 너의 꿈이 뭐니라고부터 첫 만남에서부터 물었고 그 꿈이 생겨서 모리스를 막 지지해주고 있는데 로라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모리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게 자신의 삶에서 너무 만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기적이란 무엇이고 현실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게 실화라는 게 그래 너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맞아요. 비현실적인.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책을 읽었고요. 여기서 결국은 모리스의 꿈이 실현이 돼요. 그 꿈은 저는 처음엔 하버드인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이 독지가에 뭔가 도움을 받아서 네. 막 하버드에 가고 얘가 막 사회적으로 번듯한 몰랐지. 얘가 사실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누구야 이런 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아이의 꿈은 처음에는 이제 경찰관을 지망했지만 경찰관이 되진 않았고 건축업자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의 꿈은 자기가 이제 로라가 자기 이제 언니네 집에 데리고 가요. 거기서 이 아이가 너무 놀라요. 큰 식탁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막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컵을 깼는데 누구도 이 아이의 등짝을 후려치거나 턱을 날리지 않고 이 아이가 놀란 거를 걱정해 주면서 이 아이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꿈은 나는 큰 식탁을 가지겠어요. 거기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그날에 있었던 얘기를 쫑알쫑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결국 모리스는 그 꿈을 이뤘어요. 뭐 고등학교 이런 거는 검정고시를 통과했지만 왜 사회에서 주는 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칼리지가 아니라 네네. 그런 대학을 나와서 건축업자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큰 식탁을 가지고 이제는 방이 나누어진 저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기적, 현실, 그다음에 우리도 사실 이 양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 행동을 할 때 작은 어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목소리를 스스로 외면해야 되는 순간이 참 많아요. 저한테도. 근데 그런 순간들에 대한 기억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하고 하여튼 많은 고민을 주게 했던 책이에요.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 네. 책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로라가 네. 이제 서술에 나가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에 보면 맞아요. 모리스가 로라에게 네. 전하는 말로 이제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말을 전하는 걸까요? 아 이제 제가 구체적인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 둘의 관계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로라가 경계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얘의 엄마인 척하지 않을 것. 왜냐면 얘한테 엄마가 있잖아요. 그 엄마가 남들이 말하는 네네. 것처럼 완벽한 케어를 해준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친구의 관계로서 이걸 설정해요. 그런데 둘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모자지만 평생 아이가 없었던 로라에게 이 모리스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아들이었고 또 모리스 또한 로라가 정말 우리가 이제 보통 부모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오히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어나기 되게 어렵지만 사실은 있어야 되는 무엇인가가 이 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저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이 고민해야 될 것들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리지만 혹은 어떤 관계지만 어떤 상황이 있지만이라고 토를 다는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의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 무시되잖아요. 얘는 내 애니까 얘는 내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한 조심스러움 속에서 둘이 진짜 모자지간의 관계를 맺은 건 아닌가. 그리고 모리스가 그 로라에 대한 감사함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정말 끈이 없는 모리스가 이게 이제 사회이자 부모이자 친구이자 그 끈으로서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네, 오늘 이게 실화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각자 이제 가져온 책들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봤는데 네.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도 이제 뭐 도널드 크로스트의 기이한 마지막 항해라든지 완벽한 아내 만들기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실화일까? 이거 놀라움. 일단 이 감각이 먼저였거든요. 실화 이게 실화냐라는 걸 접했을 때. 근데 이런 관련된 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실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말 뭐 안타까운 일들이든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미처 살피지 못하는 이제 시선의 어떤 편협함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안타까운 상황의 경우에는 그게 실화가 정말 실화로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스스로의 아쉬움 이런 것들 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놀라움을 넘어서서 실제로 있는 일들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죠.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좀 노력하고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거든요. 저는 좀 와이프가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무덤덤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잘 안 놀란다는 건데 그게 하고 있는 일에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워낙 보통 이게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엄마, 그러니까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 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부분이 어떻겠지, 뭐 약간 이런 게 이제 스테레오타입인데 사람들이 얼마만든지 이렇게 예외가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변이가 벌어진다는 거를 저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이제 이 모리스의 월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 아 내가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그 공효진 씨가 자기 아버지가 바람 펴서 낳은 남자애를 거두어서 결혼을 안 하고 누나 동생 사이로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가족의 형태인 거죠. 저런 가족이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아 내가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면 약간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황주부님은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는 약간 이게 실화인 거죠. 이게 실화냐가 아니라 네, 저한테는 예,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의 이 중고 집단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실화냐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광고 같은 데서는 이렇게 쌀 수가 있나?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많이 쓰이는데 그냥 되게 기이하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누군가에겐 상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화냐라는 얘기가 면전에서 듣는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주의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하여튼 그 주제를 보면서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한 1월부터 쭉 이제 소개했던 책들을 이제 다시 봤는데 약간 어두운 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화냐 하니까 약간 저도 반전 재미를 찾게 되고, 네, 그래서 참 유쾌했던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황주부님도 뭐 후일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너무 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전형적이다. 네. 근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 사람들이 요새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 야 현실은 더해. 맞아요. 현실로 하죠. 그러니까 무슨 뭐 막장 드라마를 보고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야 현실은 더해. 저거는 아니야. 그러네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은 더 그래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네네. 근데 저는 제가 이 모리스의 월요일이 너무 좋았던 건
그녀가 이제 자신도 자신의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리스와 함께하면서 모리스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니거든요. 모리스만 꿈을 이렇게 실현한 게 아니라 사실 로라도 본인의 상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와 상처와 현실적 관계의 어려움들에서 조금씩 어른이 돼가고 뭔가를 책임지고 뭔가 자기 스스로 어떤 해결하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저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그 전형성이라는 틀을 씌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결혼 원래 저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전형성이라는 이름을 대기만 하면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고 너무 상투적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이게 실화냐고 할 만큼 우리 엄마 아빠의 연애 이야기도만 해도 그잖아요. 각각 쓰면 다 소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4월 주제 이게 실화냐로 나눠본 책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저는 그 마커스 레디커가 쓴 노예선이라는 책 소개해드렸고요. 김느낌님께서는 도바시 아키히로가 쓴 굴하지 말고 달려라. 그리고 황주부님께서는 로라 슈로프의 이야기 모리스의 월요일 소개해주셨고요. 오늘은 뭐 실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랭킹을 매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각자가 다 1등이겠죠. 네. 주제 랭킹 쇼는 따로 저희 다루지 않고요. 오늘 주제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4월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게 실화냐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책들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소감 팟빵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드리니까요.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화입니다. 네, 아니, 높지 이상한 않으니까. 게 그 팟캐스트 저는 이제 팟빵으로 듣는데 이렇게 보면 마음에 들면 하트를 날릴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트 수는 이게 점점 약간 늘어나는 추세인데 댓글이 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여연대 저희 이거 팟캐스트 해주시는 분들이 열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의무적으로 지금 하트를 찍고 있는 건가. 설마. 실화인지 또 따져봐야 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이유 여하 막론하고요. 어떤 의견이든 남겨주시면 또 뭐 실제로 주제를 설정하셔서 저희에게 책을 의견을 물어주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철학사책 소개해드렸듯이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함께해주신 김느낌님, 황주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